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참혹했던 만큼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죠. 피의자 얼굴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름 안인득. 자, 구장처장. 네. 얼굴과 함께 신상 역시도 다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름은 안인득이고요. 나이는 42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이 공개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피의자 안인득,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질문에요, 본인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라면서 되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었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뭐 당연히 법 처리가 사회실 딱처럼 받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그냥 점점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범행 동기가 어떻게 돼요? 범행 동기는 뭡니까, 그러면? 범행 동기가 어떻게 돼요? 왜 여자하고 노예만 살아있습니까? 자, 피의자 안인득은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넣으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이든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들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아파트 내 완전 한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정상적인 대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주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욕까지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신경 써서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오히려 좀 이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섬뜩한 면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안인득이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본인이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이 안인득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 상당히 피해를 당했던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었는데 결국 이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제어 장치를 못했다는 것이 지금의 나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 참 저런 걸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네. 걱정이 앞섭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또 최근에 이 안인득의 친형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범행을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주 전에도 이 소란을 좀 부린 걸로 네. 보입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던 게 있었기 때문에 형 입장에서는 이 정신병원에 좀 동생을 입원을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한 거예요? 정신보건법상에 입원이 하려 그러면 본인의 동의가 좀 필요한데 본인이 절대 가고 싶지 않다.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신병원을 갈 수 없고, 그래서 경찰에 문의하니까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는 또 다른 데로 넘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2주가 지나고 이런 참극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형이 진짜 정신병원에 이 동생을 보낼 수만 있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경찰은 검찰에게, 그리고 검찰은 또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밀었고, 또 사회복지사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자치단체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에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못한 채로 방치됐다가 지금 이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요.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또 장소가 있죠. 가장 어린 12살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 이 피해 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서 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어린 학생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라는 이름으로 게시판이 3개가 있었고 학생들이 많이 한 200여 개가량 포스트잇에 저렇게 메모를 남겼다는데 6학년이니까 그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많은 추억을 쌓은 것 아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주변의 슬픔이 있고요. 또 주변 친구들까지도 좀 일종의 정신적 공황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같은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집에 있다가 자기도 이렇게 흉기에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서 비명을 질러서 어머니들이 쫓아가서 달래고 있고 이쪽에 약간 집단적인 공황 같은 것이 온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이번 상황을 쭉 지켜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정신보건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 뭐 피해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인권 차원에서 보면 뭐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나머지 보호해야 될 또 인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경찰들도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왜 지금 자꾸 이제 경찰한테 비난이 쏟아지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정신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말씀했지만 가족들이 입원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신질환 저렇게 앓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네. 좀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권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